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을 받든 동네 관악구 관악의 봉천동 출신 서윤기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관악구 의원을 거쳐 서울시의원으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3선째 일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과분하게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왔습니다. 지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주의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에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첫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단상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렇게 시의 단상에서 시의 의사당에서 다시 10년 만에 마주하게 되네요. 네, 세월이 참 많이 변했죠? 예, 소회가 어떠십니까? 예, 긴장됩니다. 예, 앞으로는 옛날처럼 시위에 출석 거부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옛 기억 소환해 볼까요? 시장님, 2010년 제8대 서울시의회 제1호 발의 조례안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른바 광장조례입니다. 당시 첫 번째 서울시의원 5분 발언도 광장과 민주주의에 관한 발언이었답니다. 재선까지 역임하신 서대문구 출신 박웅기 시의원의 발언이었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광장조례의 요지는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를 바꾼 거예요. 네, 시장님 재임 시절 집회 허가를 안 해주니까 불법 집회가 되고, 불법 집회가 되니까 이른바 명박산성이 쳐지고 물대포가 난무하고 민주주의는 차벽에 막히게 되었어요. 광장을 여니까 촛불 집회도 평화롭게, 태극기 집회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잖아요.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 대통령, 특검과 반칙의 대통령, 차별 대통령, 그리고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3분의 1쪽 대통령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실은 국민들이 너무너무 많은 기쁨입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쭉쭉 신이 앉아 독들이 같은 소리를 하는데도 우리는 점잖게 내년 4월까지 기다려서 표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범생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번째가 10월 3일 날 집회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중증 무슨 환자 녹두리 같은 소리, 그리고 독재자 헌정유린의 죄목으로 파면한다. 네, 선거 유세 중에는 야당이 그 정도 말도 못하냐 이러셨어요. 지금이라도 품격 있는 정치인으로서 과거 하신 말씀에 좀 통 크게 흔쾌히 사과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예, 뭐 사과까지는 몰라도 표현이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되실 분이셨다면 이런 말씀 사과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 아닐까,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이런 게 그대로 본인한테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좀 유념하시고요. 우리 사회를 쫙 갈라놓는 그런 정치인들의 말이 되니까 우리가 언행을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장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기로 한 거 잘했습니다.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네. 그런데 2009년 광화문 광장 1차 조성 때 세종대왕상 앞바닥에 시장 오세훈 이렇게 동판으로 이름을 바꾸셨더라고요. 가서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시장 개인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2009년을 따져보면 누가 시장인지도 다 아는데 굳이 뭐 성함까지 박아 넣었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장 새롭게 완공하실 때 누가 되었든 시장의 이름은 좀 빼고 서울 시민의 뜻을 모아 서울시장 이렇게만 하도록 방침을 정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글쎄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마 관행적으로 그런 관행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한번 과거는 확인해 그랬는데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바꿔주시는 것도 좋겠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 주시지 확인해 보시겠다고. 완공되면 예. 저희 광화문광장 완공되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시장님 미래 서울 아침 특강 하고 계시죠? 미래 예, 3급 이상 간부는 예, 다목적홀에 참석하고 주무과장은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참석하고 지금 몇 회 진행하셨어요? 4번 진행한 걸로 기억합니다. 무슨 취지에서 하시는 건가요? 이게 10년 전에 5년 시장으로 재직할 때도 정기적으로 했던, 그러니까 전 서울시 공무원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서울시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주시는 분들 모셔다가 듣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소통을 강조하는 전문가분들 모셔서 조직의 어떤 화합이랄까 소통 분위기를 만드는 그 강연도 있고요. 또 좋은 선진 외국 사례를 소개하는, 그래서 도시 행정을 좀 그 벤치마킹하는 내용도 있고 다종다양합니다. 네,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정 핵심 가치와 미래의 도시 서울 비전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겠다라는 목적으로 그걸 하신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1회 강좌는 언제 했어요? 한 기억 안 달 나죠? 정도 맞아요. 된것 5월 같습니다. 12일, 5월 12일입니다. 아침 7시 30분. 시장님이 출범시킨 서울비전 2030위원회 위원님 모 교수님이 하셨는데요. 강연 주제는 서울의 존재 이유를 묻다였습니다. 그죠? 내용은 서울시의 역사적 경과, 주요 성취, 현 단계 서울시의 가시적 위기, 숨은 위기, 서울의 새 출발을 위한 제언이었습니다. 첫 번째 강사가요. 뉴라이트 대한교과서 집필을 목적으로 모인 교과서 포럼 멤버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이시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연을 본 의원이 보면 안 되나요? 보셔야죠. 예. 시의원님들이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1회 강의에 서울시 세금 70만 원 지급했어요. 서울시장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위원회의 핵심 위원입니다. 서울시 모든 간부들에게 교육한 강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의원이 보겠다고 하면 그냥이라도 보여드리는 게 도리인데 본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까지 했어요. 물론 PPT 자료는 왔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회의 자료 요구권을 무력화하고 있어요. 동영상을 안 줘요. 이런 사례가 빈발하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어요. 국회의원님 하셨으니까 이런 자료 제출 요구 안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시겠죠.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해당 과의 과장, 국장 모두 징계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의원님이 이 질문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대충 경위를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요. 그 해당 교수님들한테 미리 동의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배포해도 되느냐, 동의 여부를 묻는데 대부분 동의를 해주시는데 이번에 4분 중에 2분은 동영상의 그 전파를 원치 않는다 쪽으로 그 미리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뭐 동영상 배포를 하지 말아주세요. 협조 요구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동영상 자체를 안 주는 거는 자료 요구권을 무시한 거고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혹시 부적절한 발언들이 있었나요? 내가 누구를 미화하고 특정 계층을 폄하하고 이런 발언이 있었나요? 그런 내용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 것이, 제가 끝까지는 못 듣고 중간에 일정이 있어서 강연 한 3분의 2 정도 듣고 이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들을 때까지는 그런 종류의 언급은 전혀 없었고 도시 경쟁력과 이 나라 발전에 관한 큰 틀에서의 총론적 강의였습니다. 그런데요, 본인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좋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영상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 영상에 무슨 민망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좋은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본의원 이 영상 자료 제출 안 하면 임기 내내 이 영상 자료 제출 요구할 것이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법적 조치까지 취할 겁니다.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그래요. 아침에 네. 그 복을 받으면서 아니 이걸 드리면 제 좋지.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왜 그걸 드리지 않아서 그 오히려 의심을 사고 그러니까요. 오해를 받느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 질책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그렇지 않아도 이게 대중한테 배포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 한 분께 드리는 거고 의원님께 더 이상의 그 전파를 그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린 상태에서 드리고 싶어서 해당 교수님께 확인을 했답니다. 의사를. 아, 얘기 들었고요. 제가 이거 예. 이 자료 동영상 자료 제출 요구를 한 달 됐어요. 한 달. 여기까지 하시고요. 인사 문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잠깐만 들어가시고요. 예. 김도식 정무부 시장님 잠시 나와 주실래요? 네. 개인 신상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답변 신상이니까 답변을 혹시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공인으로서 공개된 내용들이니까는 좀 시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1999년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있습니다. 2005년 주택법 위반 벌금 200만 원을 받으셨어요. 소위 말하는 게 정가 이범이죠.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신원 조회 및 결격 사유 조회를 거쳐서 임용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일은 이제 20년도 넘은 일이라서요. 제가 이제 뭐 당시 미성숙했고 또 부덕했고 부족했던 시기에 일어난 일로 뭐 한 예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신혼집에 이제 발코니 확장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주택법위반이 그 예, 개념인데. 허용 됐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뭐 시공자하고 또 제 발주자하고의 또 소통 부재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좀 뭐 아파트에서 이제 뭐 신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아마 이제 그 해에 발코니 확장 자체가 합법화돼서요. 좀 제가 잘 살펴보지 못한 처신 때문에 그렇게 좀 비롯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벌금 10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주택법 위반 벌금 200만 원은 간단한 양형이 아닙니다. 상당히 중한 양형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해명하셨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도 공천심사 면접을 늘 받는데요. 이런 게 있으면 공천 자체가 잘 안 되고 공천된다 하더라도 면접 과정에서 질문도 많이 받고 해명도 많이 해야 되는 그 꼬리표처럼 쫓아다니는 일이죠. 좋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시장님 잠깐 다시 나와 주십시오. 오 시장님은 김도식 부시장님 임명하시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미처 몰랐습니다. 미처 모르셨다고요? 예, 처음엔 몰랐습니다. 아,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몰랐다. 예. 뭐 이게 뭐 언론 보도에도 나왔고 선거 공보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선거 공보에 나왔기 때문에 아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몰랐어요. 여기서 처음 들은 거고요. 좋습니다. 우리 이창근 대변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네. 공무원 된 날이 6월 3일이네요. 대변인 공개 모집에 최초 선발되었다고 서울시가 5월 21일 날 밝혔어요. 그러니까는 6월 3일에 이제 정식 임명이 됐고 대변인을 개방형 주기로 5월 10일까지 역산을 해보면 10일까지 공개 모집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그런데 4월 26일 한국경제의 내정 사실이 나와요. 5월 6일 하남 광주 지역 신문 시티뉴스에서 이창근 당협위원장의 서울시장 대변인 낙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서류 합격자 발표는 5월 12일이에요. 서류 합격자가 7명이더라고요. 4월, 5월에 이미 대변인이 낙점인데 5월 12일 날 합격자가 7명, 나머지 6명은 뭘까요?
본인은 이걸 보면서 첫날부터 능숙하게 공정상생 이런 구호가 좀 무색한 거 아니냐. 이창근 대변인은 누가 봐도 사실상 내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아닌가요? 하여튼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엄중한 심사를 거쳐서 채용이 됐습니다. 아니라는 말씀이죠. 본인은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이창근 대변인 본인은요, 자신의 지역에서 이런 사례를 엄청난 인사비리라고 맹비난을 퍼부어왔다는 점입니다. 성명서까지 발표하고요. 이창근이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나쁜 건가요? 좀 부끄럽지 않아요? 네? 뭐 시장님이 답변하실 내용 아니니까 참고하고 계시고요. 이창근 대변인 지금 정치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6월 6일 현충일 휴일, 6월 20일 일요일 휴일이에요.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활동 하셔도 되는 겁니까? 신분이 공무원인데요. 휴일에도 공무원인 거예요. 정치 중립에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당대표 공식 일정에 쫓아가서 행사에 참석하고 좋습니다. 그거 뭐 가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언론과 늘 접촉하는 본인 페이스북에 SNS에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이러면 안 돼요. 아니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고발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안 합니다. 저희는 안 해요. 그냥 그러나더니 하고 넘어가는데 경쟁자들이 고발해요. 특히 같은 당 조심하셔야 돼요. 오세훈 시장님도 이분 아끼시면은 자중시켜야 돼요. 예, 자, 이러면 안 돼요. 역시 하이라이트는 강철원 민생특보입니다. 영상 보시죠. 지금 강철원이라는 분 같이 하고 계시죠? 지금 바로 비서실장으로 계시는 이분이 징역 10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감옥 생활을 하신 분을 캠프의 비서실장 겸 정책실장으로 함께 하고 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비서실장은 맞지만 정책실장은 아니고요. 네. 제 참모 중에 한 명일 뿐이고요. 만약에 내가 그 강천원이라는 제 참모를 서울시로 공직에까지 같이 들어가겠다고 했다면 혹시 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거 캠프에서 도와주는 역할도 하면 안 됩니까? 정말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합니다. 오 시장님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참 송구스럽습니다.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는데요. 아마 능력이나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별로 이론이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평생 살다가 한번 실수한 것인 만큼 한번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는지 또 얼마나 시정에 도움이 되는지 좀 지켜봐 주실 수는 없을까 부탁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오 시장님 말씀 들으니 제 마음도 약해집니다. 저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굳이 여기서 또 드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다 아시는 얘기고요. 근데 남들한테는 엄격한 잣대고 본인 측근들한테는 이렇게 너그러운 잣대,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좋지 않습니다. 아까 그 발언, 시장님이 하셨던 발언하고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직자 임명의 기준이 내 선거를 도와준 사람과 친한 사람, 김도식 부시장 얘기입니다. 나와 친한 사람, 강철원 민생특보 얘기입니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공직자 선정의 기준이 오 시장님 때문에 굳어져요. 뭐 일을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는 그건 이제 오 시장이 판단할 일인데 이렇게 되면 공직 기강이 바로 설까요? 바로 잡을 생각 없으신가요? 예, 뭐 드릴 말씀이 없고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내 선거를 도와준 사람과 친한 사람에서 생각나는데 시장께서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공직선거법 230조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와 관련해서 선거운동 또는 후보 사퇴의 대가로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와 서울시장의 공동 운영의 약속을 지킨다고 정무부시장을 임명하셨어요. 저는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게 혹시나 선거법에 문제가 없을까요? 공개 모집에서 절차를 거쳐서 나는 모른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대놓고 정무부시장직을 선거에 대가를 줬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동 정부의 운영이나 연립 정부 운영의 가장 최초의 사례이면서 대표적인 사례인 이른바 DJP 연합까지 그 연원이 올라가는데요. 시장님, 예. 네, 본 의원이 그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과의 사례가 무척 달라요. 그리고 이게 억울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 사례가 다르고 또 우리 서울시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시장님 바로 주변에 있어요. 바로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은 보이는 거리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 자꾸 고발하고 괴롭히고 저는 시정 운영을 하는데 안정성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를 잘 감안하시고 인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시장님께 조언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발목 잡히시는 거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택은 시장님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예, 그 DJP 연합 때 그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답변이 이것도 그거예요. 예, 근데 그 답변이 전혀 그 매수 및 이해 유도에 해당이 안 된다 하는 답변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 드리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누가 고발해가지고 뭐 법원에 가고 그러면은 또 거기서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 시장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도 누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십시오. 우리 선출직이 항상 그 선거법 때문에 참 곤혹스럽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기억 상기시켜 드릴게요. 8대 시의 두 번째 5분 자유 발언 기억나세요? 제가 했습니다. 점죠? 틀어주세요. 본 의원은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지원국 설치가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근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통하여 제5조 경영기획실에 제8항 교육분야 지원,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11조 교육지원국을 새로 설치하여 그 사무의 분장으로 3가지 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중 1항의 교육분야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근거로 2항의 평생학습 체계 구축,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조례를 근거로 제3항의 창의인재 육성 및 육성 등 창의교육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창의교육지원조례를 근거로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 분장의 내용 중 제1항의 교육지원정책 수립은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 교육지원국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서울시 교육청 업무를 침해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또한 오 시장님의 2010년 조직 개편안이었는데요. 임시조직 교육자문관을 교육지원고로 격상하고 교육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발언의 요지는 교육사무가 서울시장의 일이 아니다. 월권이다. 직접 수행하지 마. 교육사무는 시장이 직접 수행하지 말고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학에 대한 사무를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임하고 있는 교육감 고유 사무니까는 서울시장이 수행하는 것은 위법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그런 맥락입니다. 교육 플랫폼 추진반도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집행하는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 교육청의 서울시의 사무도 일부 있기는 해요. 예. 본 의원이 2017년에는 서울시 교육격차 해소 조례를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본의원 제표 발의를 했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교육부령입니다. 이 취지가 교육경비 보조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보조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겁니다. 상위교육조례도요, 오 시장님 계실 때 폐지되었습니다. 김현선 의원님 기억나시죠? 김현선 의원님이 2010년에 폐지 조례안을 내서 폐지가 되었었습니다. 오 시장님께서는 지금 또 이것들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장님은 10년 전에 비해 달라진 점도 있고 또 달라지지 않은 점도 있어요. 본 의원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달라진 점은 시의회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조심스러워진 점이 있고요. 그런데 보면은 여전히 마음속에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은 고집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살짝 엿보입니다. 같은 점은 아직도 대통령의 꿈을 버리지 못하신 것 같아요. 각각의 정책들이 나 대통령 하고 싶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은 소리가 막 들려요. 정책들에서. 또 교육 의제에 대한 집착, 그리고 선별적 복지가 여전합니다. 10년 전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이었어요. 지금은 이 두 가지가 각각 독립돼서 개별적 정책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서울론과 안심소득입니다.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 시장님이 추진한 이 두 가지 정책이 모두 실패할 것 같아요. 오늘 서울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 교육학전공이었어요. 의원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인터넷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던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교육 시스템도 잘 알고요. 교육 콘텐츠 개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공학적으로 교수 학습 이론도 알고 있고 교육 설계 이론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교육 박사 학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께서 서울론을 추진하시는 하고자 하는 진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진심이라고 하시니까 뭔가 숨은 의도가 있다는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그런 뜻은 없고요. 그런 뉘앙스는 아닙니다. 진짜 정말로 하고 싶은 마음 요거를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예, 저는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분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교육조차 받을 기회가 부족하거나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꿈을 펼치지 못하는 분들에게 뭔가 정책적으로 기회를 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이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계층이동 사다리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 계층이동 사다리는 이제 재분류법에 따르면 4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복지 사다리, 일자리 사다리, 그리고 교육 사다리와 주거 사다리입니다. 그 중에서 이 교육 사다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계층 이동의 어떤 희망을 꿈꾸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시장님 큰 집이에요. 교육청 작은 집이에요. 예. 큰 집의 자제들을 작은 집의 자제들을 큰 아버지가 뭐 지원금이나 용돈이나 학비를 이렇게 대줄 수는 있어도요. 직접 밥상머리에 앉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어요. 예. 지금 그걸 하시는 거예요. 경계의 울타리를 넘어간 거예요. 학습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그 진심을 본 의원이 그리고 계층 이동 사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그 진심을 제가 지지합니다. 마음 같으면 전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근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교육청을 믿어야 돼요. 서울시 교육청에게 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수준이 교육 격차로 학습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 경제적 수준을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게 더 선결적이고 더 근본적인 거예요. 교육 사무는 교육 사무에 교육에 전문적인 분들이 좀 하도록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론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국가가 운영하는 원격 교육의 원조 EBS가 있고요. 또 국가가 운영하는 일러닝의 메카 교육학술정보원 이클래스가 있고요. 교육 콘텐츠가 가득 차 있고 문제풀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각종 직업교육 프로그램 역시 이미 온라인 과정 굉장히 산재해 있고요.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자격증 과정, 새로운 직업교육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정말로 본 의원이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납품도 해봤고요. 사이버 대학에 납품도 해본 사람입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왜 EBS 강의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고요. 초중학교 이 학습부터 교육과정도 모두 무료입니다. 왜 서울시가 새로 만들어야 될까요? 고등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를 따로 제공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게 핵심인데 사실 다른 것도 이제 많이 있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서울시가 나서서 인강수강권을 주어야지만 교육 격차가 해소가 되고 학습 격차가 좁혀진다는 얘기인가요? 이 인강수강권을 주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나요? 가계교육부가 줄어들고 사회적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놓여진다는 거, 이 인강수강권을 주면은 이게 해결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첫발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스스로 공부하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메가스터디 1타 강사, 대성 이투스 2타, 서울시 서울론 3타 이렇게 계급이 혹시 형성되는 거 아닐까요? 새로운 낙인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서울론 수강생들한테 어이 서울론 이렇게 부르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타 수강생 저 메가스터디 유명한 강사 1년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수강권 주면 좋다고 하지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더 인기 있는 강의 학습 바우처를 제공받기를 원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1타 강사 연봉이 막 100억에서 300억까지 돼요. 지금 예산 책정고 40억이에요. 그 연봉 어치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직업교육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강으로 빅데이터, AI, VR, 챗봇,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AI 그 인터넷 강의 있잖아요. 컴퓨터 베이스드, 컴퓨터 에이디드, 뭐 일러닝 이런 게 이미 전문가 시스템 이미 30년 전에 개별형 맞춤형 학습 이런 거 다 제공되고 아이디어가 다 나오고 했습니다. 지금 혹시 그렇게 인터넷으로 맞춤형 학습 격차가 줄어들고 학습력이 신장되고 사다리가 계급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올라가고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나요? 생각나는 콘텐츠 있어요? 없어요. 왜 없냐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1대1 대면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얘가 뭘 모르는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 약자, 저학력자들 혼자 인터넷으로 공부하기 쉽지가 않아요. 일단 학습 집중력이 떨어져요. 멘토 이게 붙인다고 해도요. 멘토 어떻게 이 사람 자기 생계가 있는데 그 노동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직접 가서 이 사람들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 산재한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교육청에서 학습 격차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지고 의회와 협력해서 오 시장님의 업적으로 이 교육청 잘 지원해가지고 학습 격차 줄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고요. 이거 100% 실패해요. 시장님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그냥 해서 우리 이런 거 했다 광고하고 뭐 그러면 1, 2년은 이렇게 광내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5년 정도 10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거 왜 했지? 이런 평가 받아요. 정말 그런 평가 받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의회가 예산삭감 거론하니까 서울혁신공정위원회 위원장께서 6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의회가 애들 밥 벌어먹는 문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렇게 썼어요. 물론 앞에 좀 잘랐습니다. 근데 그 워딩 그대로 있어요. 그 애들이 누구예요? 인터넷 교육회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 격차 해소에 실제적 효과가 없고 서울시가 교육청 사무를 우격다짐으로 빼앗고 인터넷 교육회사 3년간 총 272억 쏟아붓는 인터넷 사교육 밥벌이에만 관심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만두세요. 이거 실패합니다. 한마디만 말씀해 보세요. 예,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처럼 교육 그 박사신데 그 앞에서 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좀 오해가 깊으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시스템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은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맞춤형으로 AI 로봇을 활용해서 학생이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게 그렇습니다. 수학은 학습의 유계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게 가능한데 영어, 국어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요. 영어, 국어 해석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이게 될 수가 이 학습 데이터가 쌓이고 AI로 하려면은 학습 이력이 쌓여야 되고 그만큼 학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학습이 그냥 그 AI로 하는 것보다 그냥 해가지고 이미 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알겠습니다. 뭐 영국 사례, 미국 사례 저희 다 학교에서 교육공학 공부하면 다 공부합니다. 논문 그런 논문들 많이 봅니다. 근데요, 이거 조금만 더 저희랑 토론하고 조금 천천히 가세요. 일단 이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우면은 조금 천천히 저희들랑 상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멘토 시스템도 지금 아마 실현이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불가능은 아니고 이게 힘들어요. 제가 이제 대충 이제 마음은 알았으니까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마지막은 간단한 연설을 하고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오세훈 시장님이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야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전국 최초로 청년 기본제례를 만들고 청년 수당, 청년 통장, 월세 지원 사업, 마음 건강 바우처, 청년 주택 등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가 청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개선하려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숱한 비난들을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오세훈 시장님도 2015년 청년들이 헬조선 하는데 이 개발도상국의 청년들이 한 달만 살아보면 국민적 자부심을 깨닫는다라는 취지의 강연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청년들의 처지에 공감이 좀 부족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청년 정책에 정성을 쏟는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들을 단순히 표 때문에 대성하지 말고요. 진심으로 장기적으로 미래를 함께할 수 하도록 정책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청년 참여기구의 예산인 청년 자율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모든 정책은 당사자의 이해와 요구에서 비롯됩니다. 청년들의 참여의 폭을 비약적으로 넓히시기를 제안합니다. 기존 자치구의 청년 참여기구와 함께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를 만들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혁신 정책은 전문가들의 책상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삶의 현장에 있음을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죽음에 책임지지 않는 사회, 20대 여성, 남성의 자살과 산재 사망의 정면으로 좀 마주합시다. 지금 지방의 의원들께서 20대 여성의 자살 문제와 청년의 죽음에 대한 릴레이 발언을 각 의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 황운주 의원, 서울 강남구 김현정 의원,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서울 관악구 주무열 의원, 서울 은평구 신윤경 의원, 서울 금천구 강수정 의원, 대전 서구 서당훈 의원, 서울 도봉구 유기훈 의원, 서울 동작구 신민희 의원, 오늘 서울 강서구 윤유선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본 의원 몇 분 의원님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시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울 중구 의원 황선아 의원님의 발언입니다. 20대 여성 자살률이 43%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2020 건강투자인식조사에서 20대 여성 56.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대 여성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여성 연령별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20대 여성 우울증 진료는 12만 4,538건에서 17만 2,677건으로 5만 건 이상이나 늘어나 38.7% 증가했습니다. 관악구 주무열위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청년 남성의 일자리가 3만 개 사라질 때 여성의 일자리는 10만 개 사라졌습니다. 코로나는 모두에게 평등한 질병이 아닙니다. 모든 사회의 재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여성에게도 그렇습니다.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의 발언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는 20대 남성 청년들의 몫이 된 지 오래입니다. 평택항에서 작업 중 300kg에 달하는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한 고 이선호 씨. 2018년 홀로 위험 업무를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2017년 특성화고 현장 실습 중 프레스에 눌려 숨진 이민호 씨.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 중 열차에 끼어 숨진 김모 씨. 공정한 세상은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으며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세상입니다.
죽음에 침묵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넘어 내 삶을 지켜주는 사회로 나가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 의회의 발언을 소개한 것도 서울시의회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발언들이 이 시대의 청년들의 아픔이기에 함께 공유하고 해결책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발언들 잘 유념해서 서울시정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오늘 하신 발언들 잘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